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인데요. 부산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어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호소하고 있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로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 이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보통은 구글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구글이 기본값이기 때문인데요. 이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매년 거액을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글의 독점 논란, IT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나서도 중요한 내용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일간의 휴전 시한이 조금 후에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휴전이 이틀 연장됐네요. 네, 이제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추가 석방할 때마다 하루씩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가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인도적 휴전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마스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쪽 반응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환영하는 입장을 낸 상황이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나흘간 하마스에서 69명의 인질이 석방이 됐고 또 여기다가 이스라엘도 거기에 상응해서 150명 정도의 수감자를 석방해가지고 1대3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1대3 기준으로 석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면서 이틀간 휴전이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뒤에 끝날 걸로 예정됐던 나흘간의 일시적인 휴전, 이게 이제 모레 그러니까 30일 오전 7시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우리 시간은 오후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틀 연장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흘 플러스 이틀, 그러니까 6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분수령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마스의 괴멸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라서 휴전이 어떻게 보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좀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은 좀 맞닥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질 석방이 나흘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이해가 있냐면, 아니 왜 우리 가족들은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느냐, 우리 가족까지 돌아올 수 있게 인질 석방과 수감자 교환, 그러니까 휴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석방이 되면 한 19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10명씩 석방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나니까 19일 휴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휴전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여론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압박과 또 국내 여론을 고려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틀간 이게 휴전이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압박이 또 어느 정도 이어질지, 또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이 휴전 상태가 길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며칠 동안 이렇게 휴전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인도적 위기 해결에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또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서한 지구를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또 이번 전쟁 이후에 또 이 국제 질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질서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동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휴전 기간에 석방된 인질들로부터 하마스 수용 생활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뭐 힘든 그런 생활이었겠죠. 네,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행히도 사실 나흘 동안 인질 석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수용 생활을 경험한 이 인질들의 증언도 나오고 또 반대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 공개했던 하마스 수용 생활 증언 좀 옮겨드리면요. 24일 1차 석방 명단에 포함됐던 캐런 먼더의 사촌인 메라르모르 라비브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인질들은 밥을 먹기는 했지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는 못했고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주로 밥과 빵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잠을 자는 자리가 의자 3개를 헐겁게 붙여서 만든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이 갇힌 방의 문을 두드려야 했는데 어쩔 때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함께 억류됐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억류 기간 동안 한 50일 정도 되겠죠. 몸무게가 8kg이나 줄어들어서 이번에 복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인질들의 건강 상태가 일단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복통을 호소하고 특히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일단 보도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좀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인질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 지금까지는 하마스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선임 국방특파원인 알론 벤 데이비드 기자가 인질들은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다. 음식이 부족하긴 했지만 하마스는 매일 의약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인질들은 지하에서 키부츠를 연상시키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힘을 좀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이번에 석방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국제 엠네스티에 지금 증언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해서 고문과 학대의 강도를 높였다.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게 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고 이번에 석방이 되어도 널 다시 체포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이런 증언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번에 서로 인질을 교환한 이 협상이 얼마나 또 큰 인도주의적 의미를 지니는지 휴전이 연장된과 동시에 인질들이 모두 풀려나는 상황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 이 전쟁 때문에 또 이스라엘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이런 선택까지 요구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오늘 정말 밤에 중요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입니다. BIE 총회에서 자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을 좀 넘긴 네. 새벽 시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거죠. 네, 내일 아마 0시 30분쯤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엑스포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절차가 이르면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밤 시간에 시작이 되는데 5차 경쟁 PT 프레젠테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5차 경쟁 PT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 쉬는 시간도 있고 다시 입장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전자 투표기도 배분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까지 다 이제 고려해 볼 때 1차, 2차 투표까지 다 시간을 고려해 보면 내일 0시 30분쯤 결과 나온다는 건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상황 좀 유동적입니다. 이게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182개의 나라예요. 그런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국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현재 179개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해서 투표권을 갖고 있고 한 개 나라는 투표 여부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지금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나라는 국내외 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180개 나라가 투표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1차 투표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20표 이상을 얻는 국가가 나오면 곧바로 그 나라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을 못 얻으면 1차 투표에서 결론이 안 나고요. 1위, 2위 득표한 국가가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국가가 이 엑스포 결정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2차 투표까지 가서 결선까지 가서 좀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선에서 뭐 유럽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온갖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탈리아의 몰로니 총리는 뭐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접는 것 아니냐. 하지만 빈살만의 이른바 오일 파워가 아프리카를 또 압도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입니다. 후발주자지만 한국에 대한 주목도는 그만큼 높아졌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한덕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7일이죠.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일단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국회가 모두 열심히 해서 국제 박람회기구 회원 182개국을 거의 모두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한국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 엑스포가 인류의 당면한 공동 과제들을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국제사회 지원을 통해서 발전해왔던 한국이 그 경험과 과실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엑스포다. 이런 점을 또 차별화 전략으로 꼽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가 지금 총리가 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일단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종교와 지역에 기반한 표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런 점을 우리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로마가 좀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갔던 표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의 이 개최지 투표 전례를 보면 결선 투표로 간다 그래도 1차에서 다득표한 국가가 결선에서 다 승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2차 결선 투표가 역전한다면 전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개최를 했던 바덴바덴의 기적처럼 파리의 기적이 울려 펴지기를 고대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초소 GP라고 불립니다.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상응 조치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9.19 군사합의 가운데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고 공중감시와 정찰활동을 복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실제로 이제 활동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9.19 합의로 제안됐던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또 이렇게 대응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리고 23일 이런 발표 이후 그러니까 24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24일부터 북한군이 기존에 이제 파괴했던 GP 그러니까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그런 모습 우리 군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진으로 찍힌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뭐 이 목재로 된 감시소를 이제 만드는 모습, 거기다가 이미 얼룩무늬 도색까지 돼 있고 중화기를 배치하는 이런 상황, 또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9.19 합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여기에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김태호 국가무실 1차장이 이 GP 복원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에 복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고려하고 아마 조치 실행에 아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어제 GP 우리도 복원할 거냐 이런 물음에 대응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GP 복원 가능성을 이미 시사를 했고 국방부도 입장문을 내고 이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뭐 시간 문제일 뿐 우리도 북한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 긴장 고조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이런 9.19 군사합의 전면적인 파기에 이어서 우리도 대응하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이 뭐 돌아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하는 장소는 바로 공동 경비구역 JSA입니다. 여기도 뭐 재무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 GP 초소를 복원을 하면서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죠. JSA도 재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 제기가 어제부터 나오던 와중에 오늘 오전에 북한 이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JSA도 무장화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그 9.19 군사합의에서는 이 GP도 파기하지만 JSA 비무장화도 상호에 합의를 해서 비무장화를 했거든요. 2018년에.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상징적인 평화적 조치가 모두 일거에 지금 무너진 상황이 됐는데요.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에 있는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상호 철수했습니다. JSA 내에 있던 북한 초소 5개, 우리 측 초소 4개가 모두 철수를 한 바 있고요. 양측의 병력과 권총, 소총, 탄약 등 화기도 모두 바깥으로 옮기면서 상징적인 조치가 됐는데 사실 JSA는 원래 처음에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가 될 때는 군사 분계선 표시물도 없었어요. 남북 경비 초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판문점에 있는 데니까 이 대화의 상징으로서 그런 군사적 조치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양쪽 군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북한이 저지르게 됩니다. 네. 이때 이후로 이제 양측이 모두 군사분계선 표식물도 세우고 콘크리트로 턱도 설치하고 초소와 이 병력들을 배치하면서 무장화가 됐고 결국에는 대화 창구까지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42년 만인 2018년에 이 비무장지대에도 무장을 안 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이게 평화적 조치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GP 초소에 이어서 JSA도 무장화가 됐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무장화를 했기 때문에 GP에 이어서 결국은 우리 군도 지금 물론 이 관할하는 게 유엔군사령부라서 유엔군사령부가 지금 대응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북한이 권총을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남북 간 접경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이 충돌 위험성을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연합사도 뭐 대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는지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 잘 해두셔야겠고요. 현재 점심시간이 지나가면서 도로 위 돌발 구간이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기흥휴게소 부근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이 영향으로 신갈분기점에서 기흥나들목까지 6km가량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천 부근에서 광명까지와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이어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동탄에서 기흥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정체 심하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도 6km 가까이 정체입니다. 덕평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이천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고장나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희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준석아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발언이 어제 아침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예정됐던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일정을 40분 전에 돌연 취소를 했고 그 뒤에 사과문 입장까지 내놓게 됐습니다. 혁신위 공지에서 뭐라고 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인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 두 뭐 사과 표시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언론에다 얘기할 때는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사과 안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논란도 네. 일각에서도 제기하더라고요.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화든 해서 사과를 했다는 관련 보도도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혁신이 공지나 아니 언론을 통해서 사과의 입장을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 전 대표 계속해서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과했다. 혁신이 공지에 대한 기사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결국 혁신위가 당 주류 세력과의 갈등이 좀 표면화되면서 조만간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뭐 관측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좀 가져와서 꼬집으면서 이뇨한 위원장을 또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가 돼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 이 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을 향해서 뭐 영어로 뭐 질문하고 물어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경전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스스로 하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 지도부와는 상의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종전에 본인이 약속했던 험지 출마 그 장소를 이제 종로로 정한 모양새인데 하태경 의원이 방금 들으신 이 회견 후에 당과도 상의를 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당이 말을 했다.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도 양해를 하겠다고 답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당과 얘기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 하 의원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에 임의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네. 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 관계자가 언론에 표한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반응이 당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 종로구 출마설에 이어서 이번엔 삼성 중진인 하 의원까지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걸로 봐서는 역시 종로구가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다. 정치 1번지를 지켜내기 위해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로 더 굳건히 하겠다 그러면서 현역인 최재형 의원도 이제 출마를 사실상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여당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하나 또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미 지난 보선을 통해서 종로를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 험지가 맞느냐. 이런 또 의문도 제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정말 험지로 간다고 약속을 했으면 조금 더 어려운 곳,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의원이 없는 곳 네.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 현역이 있는 것으로 가라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공천에 영향을 줄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이 내용 속에 네. 어떤 사람들이 하위 평가를 받았고 좀 퇴출 가능성이 있다. 이 명단도 발표가 됐나요? 아닙니다.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단이 발표가 된다면 이게 파장이 엄청 나거든요. 뭐 그런 걸 다 고려를 했고 우선은 이 당무 감사를 해봤더니 사고 당협은 제외하고 253개 중에 당무 감사를 다 이제 해본 상황인데 46명의 위원장에 대해서 활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에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아직은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출범 전이기 때문에 교체 권고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다라고 신희진 당무검사위원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원내 의원 중에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낮은 경우를 또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 당무감사 결과 또 뭐 개인 지지도 이런 것들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공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걸 또 궁금해서 물어봤냐면 중진 의원 평가 수치가 따로 적용됐냐.
이런 걸 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력이나 경쟁력을 올리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약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진 의원에 대한 평가가 또 따로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경쟁력까지 다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를 따로 또 고려했냐 이런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없었다는 게 신희진 위원장의 설명이고 단지 경쟁자가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딱 짚진 않았다라고 신희진 위원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세부화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뭐 누가 1등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름들이 분명히 좀 되고 있는데 언론 통해서 언론 보도에 나옵니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희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 상위권에 계신 분들을 발표하자는 의견이 당무위에서도 있었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점수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불만을 표할 수도 있고 상위권도 주목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안들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30일에 최고위에 보고가 될 거로 전망이 되거든요.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보도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바꿔야 된다.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 당론 채택을 촉구하면서 자기의 현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탄희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잠시 생각해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 재미있게 분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탄희 의원도 이름에 티귿이 들어가고 하태경 의원도 티귿이 들어가네요. 예, 공통점이 있네요. 또 어제 오늘 네. 험지 출마를 선언한 적으로. 그래서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이게 발언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탄희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 특히 비례제 적용 방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비례제를 그것을 당론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총선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거대 양당의 불리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 득표에 따라 그 50%를 비례 의석 47석 중에 가져가는데 만약 지역구 의석이 있으면 그걸 차감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소수 정당에게도 더 많은 비례 의석을 주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이게 원래 거대 양당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 양당이 불리한 게 맞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 기억하시다시피 거대 양당이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례 의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도가 원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제도의 편법으로 제도를 왜곡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탄희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 53명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 그러면서 또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가 많은 정당과 비례 정당이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해달라. 내일 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거제 개편 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경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겠다고 오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압박이 될 테고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공수처로 가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에게 고위공직자 수사처인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 제기됐던 이 검언유착 의혹 뭐 여기에 대해서 징역 5년이 구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제보자의 신상과 실명 판결문을 조회하고 또 제보자 최강욱 전 의원, 검언유착을 보도한 언론인들 또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직접 고소장을 만들어 미래통합당 다시 이제 후보였죠.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고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고 그거를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 사주를 주도했고 실제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당사자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다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어제 1심 마지막 재판 절차 결심 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공수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을 망각해서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화를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공수처는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장은 혐의를 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계속해서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요. 어제도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1, 2차 고발장 작성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달됐다고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고 하는 고발자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하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장이 아니라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수처가 그 문서 고발장의 작성자도 밝히지 못하고 공소장에 그대로 기재를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공수처가 실패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선고는 내년 1월 12일로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장 초안 등 관련 자료가 김웅 의원에게 거쳐서 조성은 씨에게 간 것만큼은 이제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손준성 검사장이 재판부의 신문에는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과연 1월 12일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됩니다. 네. 1심이니까 뭐 또 항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한입뉴스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6555님 시사 푸바오. 네, 배 소장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푸바오에 등극했네요. 오늘만큼은 모든 뉴스 뒤로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유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대한민국의 멋이 듬뿍 들어있는 노래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오늘은 유치 내려온답니다. 듣고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축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마리 넘고 동네 가득 한다리 손님 같은 깃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엄도설한 백설경은 잔디 꼬리 왕고에 끝이로 주홍장 벌리고 자라해라 뚝성에 갱하는 소리 산정이 덮고 잔소리 안으로 자라간 광장에 몸을 부시고 사랑이 엎치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옛날 가요 중에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라고 시작하는 짝사랑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의학새로 불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의학새라고 하는 새가 가을에 슬피 운다고 생각해서 의학새를 새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학새라는 것은 새의 이름이 아니고요. 억새 또는 억새풀의 방언입니다. 억새풀은 억새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억새풀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우는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새풀은 어느 계절보다도 가을에 더 운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노랫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랫말을 시와 같은 문학작품으로 생각한다면 표준어 규정이나 어법 등에 꼭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노랫말이 일반인들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르고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억새와 관련된 속담도 있는데요. 억새의 손가락 베었다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상대에게서 뜻밖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비유하는 속담인데요.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낮인데도 춥습니다. 지금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은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2도 등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인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철원과 화천, 영양 그리고 강원 북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4도, 세종과 안동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철원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 광주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되어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에 약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 습도는 3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전후해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과 펜타곤 등 주요 표적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의 시선은 프랑스 파리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 K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 시간쯤에 파리의 팔레드 콩그레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박지원 캐스터도 응원 한 말씀 하시죠. 응원이요? 유치 기운 팍팍. 죄송해요. 네, 많이 받은 걸로 네.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게시판에 뭐 안 좋은 글이 네, 괜찮습니다. 네. 오래 살아야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뭐 저도 경험을 해봤고 많은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최근 신입 사원이나 저연차 직장인들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퇴근을 하고도 집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사람들, 이른바 퇴준생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른바 퇴준생,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약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퇴사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퇴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이직해서 연봉을 높이려고 또는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청년까지는 꼭 한 회사에 붙어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다. 직장에 대한 개념 분위기가 바뀐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직장인이 사표를 써야겠다 생각하는 배경에는 이 평생 직장 개념이 예전보다 약해진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직장인들이 현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이직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은 업무나 사회가 이 회사 자체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퇴사 후에 진로를 다시 찾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에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사원이 있는데 부산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휴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회사를 퇴사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사내 문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빠르게 퇴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성과와 개인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에는 한동안은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맡아보려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몰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 안에서는 자기 발전이 없겠구나 느낄 때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의 수익을 좀 더 직원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을까? 참 이런 고민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스뉴파에서 계속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고요. 20대 여성 피해자 배모 씨는 8월 2일입니다. 서울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모 씨가 몰고 있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서 약 4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대구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있었는데요. 지난 25일 오전 5시에 끝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해자 신 씨의 혐의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그리고 12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가 됐고 끝내 숨진 것인데 이 숨진 배 씨에 대해서는 평소 또 착하고 아름다웠던 심성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네요. 피해자 배 씨는 1년 전에 꿈꾸던 영화 배급사 정직원이 돼서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친오빠에 의하면 동생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매일 통화를 하고 적은 월급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던 착한 아이였는데요.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는 신 씨에게 더 화가 나면서 신 씨가 수사를 꼭 받고 마약류 사건까지 모두 합해서 엄벌받기를 가족 모두가 너무 바라고 있다라고 마지막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정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유가족들의 또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주에서 도심을 역주행하던 차량을 시민 4명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는데 이 시민들이 범인을 잡다 입은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고요? 사실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네.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새벽 3시 제주시의 한 운전자가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 7분 뒤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마주오던 차량들은 이리저리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용감하고도 의로운 몇몇의 시민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차량으로 앞뒤로 가는 길을 막아섰고요. 겨우 그 차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자신을 찍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주운전이었다고요? 그렇죠. 자이 위험천만한 일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막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이 부딪히고 파손되고 글쎄 이런 건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알아서 보험 청구를 하거나 사비로 고쳐야 합니다. 현행법상 도운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야만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추격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큰 사고를 막으려고 했던 용기가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위험이 가지 않도록 한 분들의 의로움은 꼭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 용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택의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 노면, 전봇대, 상점 셔터 등 155곳에 낙서를 했던 범인이 붙잡혔다고요? 맞습니다. 용산 일대에 레코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을 이용해서 이가리 이거 보도가 많이 됐죠? 맞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가리 또는 브룩시즘, 브룩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영어로 브룩시즘이라는 미국의 의학 용어로 이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때 이를 바득바득하는 그 이가리를 말하나요? 맞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이런 낙서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꼈고요. 이거 혹시 테러 징후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이 낙서한 사람을 찾아 나섰고 CCTV를 통해서 그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미국인이었고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입국해서 같은 범행을 한 뒤 SNS에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 뭐 예술을 하는 분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정확한 뭐 명칭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낙서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술 행위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테니까요. 그나저나 이런 낙사를 한 이유가 뭔가요? 이 잡힌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를 많이 갈고 이 가리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네. 참 황당하죠. 현재는 특수약품을 이용해서 낙서 50여 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이 미국인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런 사건의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더 이를 많이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납득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의 옷차림을 보니 확실히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추워졌죠. 너무 추워요. 네. 네. 코트 색깔이 낙엽 색깔이네요. 그러네요. 낙엽 남자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은지 기자는 앞서 이제 박지원 캐스터도 얘기했는데 뭐 내일 새벽입니다. 0시 3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인 거죠? 아니 진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과 별개로 꼭 됐으면 좋겠다.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상황 여러 가지 참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두 분 취재 내용 들어볼까요? 박 기자님,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천아용인과 함께 지난 일요일이었죠. 26일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대구에서요. 주목할 점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뭐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짚어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그 천하람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유권자가 지켜주거나 맹목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일종의 이제 팬덤 성향도 일부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그 내용도 또 그리고 모인 참석자들에게도 주문한 내용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천아용인, 천하람, 허나, 이긴, 김용태. 근데 용이 빠졌다면서요? 맞아요. 그 천하용인에서 용이 오지 않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까?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좀 원치는 않는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일단은 물어보니까는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잡혀 있었던 그러니까 해외 출장 일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일정이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포천 지역구에 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창당보다는 당내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그 아무래도 결이 좀 다르다 이런 정도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비슷한 입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도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창당을 할 만한 그럴 요인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순천 지역구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순천 지역구에 나가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굳이 뭐 신당으로 해서 나가야 될 만한 이유가 그 지역구 한정에서 보자면 크게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엇갈려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과정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안 나온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에 함께하진 못했는데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건전한 비판조차 창당으로 해석되는 환경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행사 못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준석 전 대표 행사에 좀 지지 표시를 한 걸로 보였는데, 다만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했다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하자라는 말을 이준석 전 대표에 한 거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한 거다.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창당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종의 경고하는 메시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뭐 재밌는 얘기 없었냐 그때 이제 하는 와중에 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처음에 굉장히 긴장 많이 했었대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석수가 좌석수가 한 1,000 몇백석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한 2, 300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으로는 그 참석했던, 그러니까 천하용인의 뭐 용 빼고 이제 천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대요. 아, 이렇게 사람이 안 오게 되면은, 그래서 겸손해졌다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의석수 좌석 훨씬 채울 정도로 넘치게 왔다 그러거든요. 뭐 대략 추정하는데 1,700, 1,800명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좀 흥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격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또 긴장감이 있었군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유독 대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 모임까지도 이제 대구에서 지난 26일 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체로적으로 지금 취재를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대구에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 내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대구 출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암시를 본인 입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분석 같은 것 좀 들어보고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뭐 몇 가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구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을 돌아오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랑 다시 M&A를 하던, 그러니까 보수의 본류가 자신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전 대표라는 점도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보수의 본류라고 하면 어쨌든 대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일단 털을 잡겠다라는 첫 번째 기본적인 그런 그 상징적인 명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굉장히 이제 보수의 철옹성 같이 보이고 국민의힘의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약한 지역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됐던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성이죠. 네, 그런 데를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가지고 당선까지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는데 아쉬울 건 없는 거죠. 아, 뭐 외부 정당에 와서 당선 안 되는 데인데 이렇게 막연한 인식이 있는데 의외로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또 성공까지 시켜내면 상징성이 폭발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있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뭐 행사하고 이런 거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부담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호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자면 대구 본 그런 영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수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반윤 세력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호의적인 건 아니죠. 뭐 아주 그렇죠? 호의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뭐 호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연락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박수봉 기자에게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 탈당이 확정이냐? 일각에서는 또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잔류 가능성도 있다. 당에서는 파격적인 제안들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파격적인 제안이 뭐길래, 이것도 궁금하고 왜 거절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제안이 와야,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이 전 대표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설도 나오고 뭘 제안을 했다, 뭐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을 때는 뭐 그런 거는 명확한 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원들도 당연히 알고 지도부의 인사도 알고 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좀 새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당 지도부에서 딱 정해가지고 뭐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테니 뭐 돌아와 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해석들을 많이 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자리를 줘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거는 대통령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본인은 이제 총선 승리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화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후보일 때 한 차례 다툰 다음에 이준석 그 당시 당 대표랑 다툰 다음에 지하철 가서 인사하는 거를 원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무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인 행동 움직임이겠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게 수용이 돼야지만 이 창당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 좀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창당은 거의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래요. 어떤 뭐 실무적인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을 뭐 다른 정당 걸 가져온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그러니까 언제든 만들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압박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해 보면 동료 뭐 기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 뭐 어떻게 보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들어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어떤 뭐 사과를 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그다음에 레임덕에 빠진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든지 다 쓸 것이다. 그러면 그 수가 바로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약간 간판을 바꾼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표정을 좀 바꾸고 이준석 전 대표랑 화해하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우려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랑 화해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현지 기자가 혹시 엑스포 구호 때문에 그냥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자, 이현지 기자한테 지금부터는 질문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 발언이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인 위원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징계 촉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에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뭐 내부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좀 공식적으로든지 뭔가 뭐 비판을 한다거나 평가를 했던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서은숙 최고위원 두 사람이 그것도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서 굉장히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첫 포문으로 뭐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뭐 이런 급진적인 혁신 쇄신안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정적인 민주당과 계속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요한 이제 위원장이 딱 말실수를 하자마자 바로 흠집내기에 나섰다 보는 게 좀 중론이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게 양당 모두가 설화 리스크에 늘 시달렸었거든요. 지금도 좀 다르지 않아요?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의 좀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암컷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국민의힘 혁신위를 좀 저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아쉽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굳이 다른 당 혁신위에 대해서 최고위가 공개 발언으로 이렇게 비판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가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실책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왜 다른 당의 혁신을 굳이 비판을 하느냐. 이게 민주당에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남을 비판을 하기보다 우리 민주당 걸 잘해야 한다. 특히 혁신 경쟁에서도 뭐 인요한 혁신위를 때릴 게 아니고 우리 혁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목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높이는 인물이 지금 이탄희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인데 잠시 뒤에 다뤄볼 테고요.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험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였는데요. 이게 이탄희 의원이 그 불출마,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에서 불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그다음에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민주당이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도부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본인의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그간 조금 여러 차례 선거제 개편 요구를 했는데 지도부의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건데 좀 이에 대한 평가를 오늘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탄희 의원의 오늘 결단에 대해서 뭔가 기득권 내려놓기다 아니면 당 혁신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 내지 좀 무반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이탄희 의원 지역구가 용인이 갑을 병정 4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에 정이 가장 민주당의 밭이 좋은 곳입니다. 이탄희 의원 지역구가. 근데 여기가 20대 때는 표창원 전 의원 지역구였는데요. 그때도 표 전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전략 공천한 또 이탄희 의원마저도 또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지역구 내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민주당 바치고 이게 좋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심지어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고 또 4년 만에 불출마 선언 행태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 또 선거제 개편을 이유로 이 본인의 지역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지역구 의원이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의원이 원래 집이 송파예요. 서울 송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와 아내가 여전히 송파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만 용인정으로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은 뒤에 좀 주소를 옮긴 건데요. 뭐 본인은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고 주변에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 의원이 좀 다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좀 불출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꽃받친 곳을 포기하고 험지로 나가겠다. 이건 본인의 좀 체급을 높이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 생명을 걸고 좀 큰 승부수를 그렇죠. 던졌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가 문제인데 험지가 대체 어디냐. 이 의원의 특성상 뭐 종로나 용산 같은 상징적인 곳, 뭐 국민의힘에 좀 센 후보와 붙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서 본인이 좀 대권 주자로서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이쪽에서는 벌써부터 뭐 한동훈 이탄희 대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는데 하태경 이탄희 대결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이탄희 의원 그 기자회견 취지는 어쨌든 그 험지 출마보다는 선거제를 제대로 이제 바꿔달라 원래대로 그러니까 아니 연동형을 유지해달라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 방지해달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전에 이제 그거를 기자회견을 보고 좀 연결시키는데 약간 그 한 단계 좀 건너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원하는 거는 이제 선거제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역구 불출마를 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연결고리는 살짝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약간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탄희 의원의 표현을 보면은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행위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거제 그 연립형으로 가는 그 연동형으로 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자신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전에 험지 출마했던 거는 이제 뭐 중진들 나서서 험지 가자 이런 데에 초점이 있는 거지만 이탄희 의원의 기자회견은 험지 출마 자체보다는 이제 선거제를 민주당이 잘 해보자 이런 거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승부수로 또 인식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몇몇 또 중진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함께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탄희 의원이 또 고스란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승부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어제 나온 내용인데 다음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높이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사실상 대의원제 축소하는 것이라서 당 내부의 친명계 이재명 대표의 세력 또 이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방안을 추진하는 진짜 의도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후에나 있을 예정인데 상황을 취재해보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게 당 내에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굉장히 컸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8월 전대를 앞두고 다시 논의하자 이러고 좀 잠잠해졌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이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주변 측근 의원들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지 천준호 의원이나 뭐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 김영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일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 이게 올라가서 의결이 됐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강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반응이 친명과 비명이 좀 많이 갈리는데 이제 친명계의 주장은 이게 내년 8월 전대를 좀 직전에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들면 더 비명계 쪽에서 이재명 사당화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명계 인사에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좀 물어봤더니 이건 가정이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즉시 이제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 아하. 그렇게 되면 5월에 이제 원내가 구성되고 난 뒤에 원내 대표를 뽑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전당대회가 8월인데 5월이나 6월로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와서 공천으로 손댄다고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땡겨간 거고 또 다른 친명 의원에게도 물어봤는데 공천 룰을 민주당이 총선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당헌 당규에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전당대회 룰도 최소한 1년 전에 뭐 지금 거의 1년도 안 남았죠. 안 남았죠. 네, 1년 전에 만들어놔야 공정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그 내년에 먹느니 지금 전당대회를 많이 앞두고 있을 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욕 먹더라도 하자. 그렇죠. 또 비명계에서는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느냐. 그 이유가 공천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조용할 때를 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꼼수 정치라고 좀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지금 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좀 승리를 하면 8월 전당대회에 또 출마를 해서 당대표를 한 번 더 할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좀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래서 미리 전대루를 조금 손봐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 재선에 이어 대선까지 가는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건이 이게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7일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요. 네. 근데 이 중앙위원회가 뭐냐면요. 대의원과 상당 부분 구성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한번 그 당헌 80조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역 의원들이 이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도 막상 반대 표결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의원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갈등 요인도 있고 과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인데 지금 뭐 아니다라고는 혁신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사퇴설도 흘러나왔고 자 김기현 대표가 뭐 또 곧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최후 통첩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혁신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혁신위원 한 명이랑 좀 통화를 해가지고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좀 짚어봤거든요. 일단 3명의 혁신위원회 사퇴설 나왔던 그런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당시에 꽤 이제 건전한 토론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혁신위원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원래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과방위를 좀 오래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R&D 예산 삭감 문제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계 이제 인재 등용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혁신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퇴설이 나왔던 그 3명의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내놨던 권고안 있잖아요. 뭐 중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윤그룹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거나 요게 이제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강조점이 다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논쟁이 오가다가 보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좀 잘 모르는 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제 그런 표현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들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태까지는 아니었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은 불만이 있는 것은 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용을 하지 않는 당 지도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위원 내부에서도 강조점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30일에 원래 최고위에 올리기로 했잖아요. 권고안을 아예 의결사항으로 올리게 되면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때 만약에 수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퇴를 할 것 같으냐, 이게 몇 명의 혁신위원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기의 문제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안 하더라도 하긴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예산 상황도 좀 임박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해야 되는 게 좀 주목을 많이 받을 테니까 지도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예산 문제 같은 거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구안들이 결국에는 그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될 텐데 수동적으로 하는 그림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혁신위의 권고가 있은 다음에 좀 나중에 지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나면 할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좀 혁신위는 좀 마무리를 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계속 좀 헷갈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혁신위의 의지는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싸우고 아니면 버티고 이런 과정에서 헷갈리는데, 그냥 당 관계자랑 얘기해봤을 때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렇게 좀 복잡할 때는 절대 변수 한 가지만 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 국민의힘으로 오는 그 과정, 뭐 입당이랄까요?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온다라는 거는 당의 모든 주도권이 한동훈 장관에게 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파할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한동훈 장관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다 전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움직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던, 이런 것들은 그냥 세부적인 전술일 뿐 어쨌든 초점은 한동훈 장관에게 두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당에서 보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하태경 의원이 당과 상의는 안 됐다고 하는데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과 상의하지 않은 것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역 선택을 종로로 한 건 왜 그럴까요? 한동훈 장관을 의식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하태경 의원 쪽에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당과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약간 논쟁의 지점은 있는데, 어쨌든 당대표 쪽에서는 논의를 안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다른 지도부 인사들하고는 좀 하태경 의원이 논의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안 한 거니까 뭐 공식적으로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도부의 뭐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일부 인사들하고는 얘기를 좀 나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다른 지역구 조금 논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지역구들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아예 논의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제 표현으로는 더 좋은 지역구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종로 말고.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종로를 고른 거고, 종로를 이제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좀 필요하고 왜냐면 이제 중진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단순한 지역구에 가긴 좀 그렇더라. 그리고 이제 논거 중에 하나로 되는 거는 종로가 이미 국민의힘의 의석이긴 하지만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나갔을 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아무래도 서울 민심이 안 좋다라는 건 한번 선거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치르면은 이게 그냥 현행 그 의석수 유지가 아니고 플러스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뺏길 만한 거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당 지도부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하태경 의원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종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게 총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짝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도 여부도 이제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한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또 쌍특검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중인데 자,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도 30일과 이달 30일 그리고 다음 달 1일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제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원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0일에 이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무조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본회의가요. 예산을 위해서 잡아뒀던 거잖아요. 11월 30일과 12월 1일. 근데 이게 안건이 없으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예산안 안건이 없고 지금 법안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일단 탄핵안이 올려져 있고 이제 그게 보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 돼서 본회의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일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예산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당이고 의장이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30일 본회의는 열리는 것에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쌍특검을 원래 30일이나 12월 1일에 좀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 원내대책 회의 결과 안 올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두 가지 다 올리는 것, 이제 탄핵안과 그 쌍특검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내지 역풍을 좀 민주당 지도부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민주당 내부 상황은 이 탄핵안 밀어붙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국정원 이슈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청취자분들은 궁금합니다.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원장 1차장, 2차장이 다 교체되었던 것일까? 또 내막을 취재하는데 대한민국 단연 독보적인 박순봉 기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막이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은 꾸준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질책성으로 이번에 싹 물갈이가 됐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쪽에도 사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당연히 잘 안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이게 보통은 그 국정원의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국정원의 별도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체 반박 같은 건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훌륭한 인사들이라서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아무래도 이제 인사 논란 때문에 이렇게 교체가 된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설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국정원 내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 또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다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의 코트는 아무리 봐도 따뜻해 보이네요. 자, 부사적 이다전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맨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참 우리가 몰랐던 이 IT 세계 신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들이 많습니다. 자, AI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생성형 AI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가져다 온 것이 이제 챗 GPT인데 네. 자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챗 GPT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무엇이고 어떻게 1년이 흘러왔는지 좀 요약 압축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30일에 챗 GPT가 나오고 정말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열광시킨 챗봇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글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뭔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진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단순한 대답뿐만 아니라 뭐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달래거나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해달래거나 다 해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로 시키면 그림도 그려주고 뭐 생성형 AI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제 입 모양도 맞춰주면서 언어의 한계도 넘어가는 이런 우리가 진짜 예전으로 치면 그냥 정말 오래 전으로 가면은 약간 마술램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최근으로 오면 영화에서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거 자비스라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말로만 시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뭔가를 해주는 비서처럼 도와도 주고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어주고 때로는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실제로 공격을 할 때 이런 녀석인데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이 새로운 변화가 1년 동안 있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투자 그리고 모든 기업의 관심 이게 다 지금 이 생성형 AI 쪽에 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순위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들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원래는 우리가 이 IT 쪽에서 AI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렸던 회사가 구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왜냐? 챗 GPT가 오픈 AI에서 만들었지만 그 오픈 AI의 지분을 49%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운영이 될 때 그 모든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산 기반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클라우드에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챗 GPT가 잘 될수록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버네라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조금씩 인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주가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 컴퓨터를 보신 분들은 원래 칩 하면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되게 많이 떠올랐잖아요. 기억나요. 요즘엔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떠오르죠. 젠슨 황. 그렇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픽 카드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그래픽 연산 능력이 AI를 공부시키는데 오히려 CPU보다 낫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처음에는 뭔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학습시킬 때 쓰다가 아니 생성형 AI도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GPU로 하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결국 그 AI를 만들 때에 일종의 뭐 금광을 캐러 갔을 때에 청바지 장사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청바지 장사가 엔비디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도 바꿔놨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의 관점에서도 얘가 기존에는 우리가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면은 어떤 그 노동 쪽 그러니까 뭔가 블루 컬러들의 일자리를 뺏을 줄 알았더니 챗GPT 봤더니 오히려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의 일이나 창의력들이 이거 되면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많이 느꼈죠. 지식 노동자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네. 자, 김택진 소장이 소개를 해주셔서 흥미로웠던 뉴스가 지난주에 오픈 AI를 창업했던 샘 알트먼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데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를 쫓아낸 이사의 멤버들을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고 일어났냐? 오픈 AI의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770명 중에 무려 700명 이상이 서명을 합니다. 어떤 서명을 하냐? 샘 알트먼 다시 안 돌아오면 우리 다 회사 나갈 거야. 우리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갈 거야. 그러면은 오픈 AI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진들 다 그만둬라는 얘기를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만큼 샘 알트먼에 대한 선망이나 리더십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 770명 정도가 지금 오픈 AI가 추가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투자 받는 방식이 뭐냐면 구주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식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옛날 주식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팔리기 직전인데 샘 알트먼이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들의 지분이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실제로 샘 알트먼이 복귀하게 됐고요. 샘 알트먼이 복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진 6명 중에 지금 1명 빼고 지금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3명 정도를 뽑았는데 향후에 9명 정도로 늘릴 거로 보이고요. 늘리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투자는 했는데 거기에서 의결권이 없었는데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인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이사진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샘 알트먼이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방향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든든한 이제 후광이 이 MS가 된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된다는 건데 샘 알트먼에게는 자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네. 오픈 AI에 대해서도 그렇고 샘 알트먼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오픈 AI 효과를 상당히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본인들의 서비스 중에서 이제 GPT로 주목받는 게 바로 빙챗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이제 한때는 정말 MS 익스플로러가 대단한데 최근에 이제 구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빙챗의 도전 네. 상당히 사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빙이라는 서비스를 아셨어요? 기존에? 알기는 아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검색하면 다 구글, 네이버 두 개 알잖아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글과 네이버 익숙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광고 그러니까 점유율 있잖아요. 검색 점유율이 1%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광고 수익 있잖아요. 우리가 구글이나 여러 가지 쓸 때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 수익이 점유율 1% 올라가면 어느 수준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전체적으로 해봤자 한 3% 될까 말까 하거든요. 1%만 올라도 2조씩이니까 본인들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10%만 올리면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 AI에게 투자한 거 다 뽑고도 남네? 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약간의 재미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올 3월이죠. 올 3월에 GPT가 나오고 이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합쳐지면서 빙챗이라는 게 나올 때 실제로 이제 빙의 방문자 수가 15.8% 정도 증가했었고 구글 방문자 수가 1%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네. 정말 구글이 좋아서 구글뿐이라서 다른 뭔가가 도전자들이 등장해도 계속 구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용자들의 습관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를 등에 업고 올라가니까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져요. 3% 전후고 이 구글은 지금까지 이 통계를 내고 나서 90%대가 깨진 적이 없어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압도적일까 생각하면 말씀하신 사용자의 습관에서 일단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 크롬이잖아요. 옛날엔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는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였죠. 크롬이 구글이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딱 치면 구글 검색이 연결돼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폰이 구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인터넷을 하면 이것도 기본이 구글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삼성폰에서 삼성 인터넷을 써도 기본이 구글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또 어떤 걸로 하느냐? 애플의 아이폰 쓰잖아요. 아니 애플은 구글 이제 크롬이 아니라 사파리인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사파리도 처음에 검색을 딱 치면 구글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같은 곳에 특히나 애플한테 거액의 돈을 냅니다. 그래요? 네, 마치 부동산 우리가 위치 좋은 목 좋은 곳에 있는 것처럼 돈을 내는데 이 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실은 최근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밝혀졌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네. 구글에게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용을 봤더니 2021년에만 구글이 이 디폴트 검색, 그러니까 기본 검색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플, 삼성, 파이어폭스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사, 이동통신사들한테 263억 달러를 냈습니다. 얼마예요? 대략 한 34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돈 34조 2천억을 1년에 쓰고 있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애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에 이것을 갖기 위해서 대략 한 1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거의 뭐 수십조 이상을 매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그런 뉴스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삼성 측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크롬이 탑재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한마디로 목 좋은 데를 딱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일종의 자본의 행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소송을 지금 9월부터 걸고 있고요. 네. 걸고 있는 포인트는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너네가 돈을 내서 그 위치에 있는 바람에 새로운 기술들이나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점유율을 못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네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반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구글은 아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 검색이 좋아서 쓰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논거가 정말로 사람들이 다른 브라우저께 좋다면 들어가서 설정 한 3번 정도, 클릭 3번 정도 하면 브라우저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쓰는 거는 그냥 우리께 좋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쪽에서 그 3번이 상당히 생각보다 허들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검색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검색하지 내가 꼭 빙챗에 들어가서 빙에 들어가서 이러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재판의 과정을 보면 인지 심리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런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이 우리 국내에는 경제나 산업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T 업계예요. 네, 일단은 제일 큰 게 만약에 이번에 일단은 이 판은 아주 짧게 흘러갈 같진 않아요. 최소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게 구글한테 뭔가 안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 너네가 잘못했어, 너네 이거 뭐 처벌을 책임져야 돼 하는 순간 역으로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하고는 얘네를 반독점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걸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만 좋으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국내 기업들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유럽으로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도 소송이 전개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정을 지나서 새벽에 정말 쾌거의 부산 엑스포 외침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